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의 저서인데 총 2편에 걸쳐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기심의 법칙. 이 챕터에서는 프랑켄슈타인 소설의 작가인 메리 셀리의 사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메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강한 우정이라고 느끼고 헌신하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그 메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성이었던 거죠. 그런 감정을 숨기고 교묘하게 메리를 이용하고 메리의 주변 관계를 이간질하고 메리의 것들을 가로채려고 노력을 하죠. 메리는 그것도 모르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인간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자극을 받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심지어 좀 열등하다 이런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극을 삼아서 더 열심히 해야지. 주위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남들이 뭐 한 번 해서 하면 나는 10번을 해서라도 할 것이고, 남들이 10번 해서 하면 나는 1000번을 해서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막 자극을 받고 그러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이게 이제 긍정적인 비교가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비교는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리 셀리의 친구처럼 은밀한 공격과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 질투는 뜬금없는 관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 질투를 한다, 미국 대통령을 막 시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질투하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이러한 비교와 시기 질투는 거의 또래 집단에서 일어나죠. 친구 관계라든가 또는 회사 내에서도 내가 대리인데 막 이사님을 시기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같은 대리직 동기들, 이런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선량하게 이렇게 가장하고 다가오는 경우라도 그 안에 어떤 시기와 질투심을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가 나의 성공을 불편해하거나 또는 은근히 비꼬거나 이런 것들이 표지가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의 연인을 가로채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이런 것들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고, 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어떤 도전을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 질투의 적수가 우정을 가장해서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 성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그게 성공이면 성공인 것이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거는 결국에는 공허해질 뿐이니까 내면의 기준을 통해 자부심을 키워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대망상의 법칙,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죠. 이 책에서는 파라마운트 회장을 역임한 마이클 아이즈너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마이클 아이즈너가 영화나 TV 영상 이런 부분에서 또 큰 성공도 많이 일궜어요. 그런데 성공을 일구다 보니까 본인이 미다스의 손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성공에 있어서 키 역할, 핵심 역할을 했던 자신의 참모진이 있었고, 또 행운, 상황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이 나의 기획 의도와 또 겹쳐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능력이야, 이렇게 이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죠. 폭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행동에 그 폭망의 법칙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작은 성공을 일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금술사라는 책에서도 봤듯이 초심자의 행운, 항상 왠지 모르게 초심자에게는 행운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을 투자해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고스톱을 쳐도 처음 칠 때 왠지 잘 되는 이런 초심자의 행운이 함께 하는데, 그러한 초심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한다면 그러한 성공도 지속되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리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공을 일군 정도보다 나중에 교만으로 폭망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는 거죠.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물질적 또는 인간관계적, 정신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게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대망상, 이게 자체가 교만이니까 항상 스스로 교만을 경계를 하고 자신이나 주변 타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대망상의 증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과대망상의 증상은 지나치게 뭐 확신을 한다거나, 또는 비판에 막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거나, 또는 모든 형태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과대망상의 표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젠더 고정관념의 법칙, 이 장에서는 이탈리아 도시국가 시절에 인물인 카테리나 스포르차라는 그런 여성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 여성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서 네이버로 막 이미지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그런 지략을 갖춘 뭐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리나 스포르차가 자신 안에 남성성을 발현하게 됩니다. 과거 시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쟁으로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 거의 뭐 가시밭길을 걷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위태위태한 것이고, 전쟁, 따딱 잘못하면 자신의 영지를 뺏기는 것이고, 집안 전체가 뭐 몰살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인데, 이 카테리나 스포르차가 아주 여전사처럼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남성, 여성, 물리적인 성별은 다르지만 그 인간에게 있어서 남성성이라는 그런 성향, 속성, 또 여성성, 이런 것들은 공존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성성이라고 하면 폭력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거나, 과거의 시대 그랬잖아요. 정복, 지배, 이런 것들이 있겠고, 여성성이라고 하면 공감, 평화, 공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 지금 시대가 이제 여성의 시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은 문제를 뭐 폭력으로 해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용납되는 사회가 아닌 것이니까 공감하고 공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여성성이야말로 인류의 어떤 회복, 환경 문제라든가 인간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남자면 넌 남자니까 남성성을 보여야 돼, 남자가 물고 앉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눈물도 뚝 그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감하고 공존하고 싶은데 아니 획득하란 말이야, 싸워 이기란 말이야, 이러면 괜히 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남성성, 여성성을 보다 자유롭게 혼재시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창의력이 샘솟고 사고가 더 유연해지고, 무엇보다 어떤 속박,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젠더 고정관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상실의 법칙, 이 챕터에서는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의 일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 킹 목사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님도 목사였고, 또 학문적 열정이 대단하고 공부도 열심히 아주 폭넓게 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전도 유망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거죠. 존경받으면서 목회 활동을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만드는가, 내가 삶을 만들어 가는가, 또는 삶이 나를 이끄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삶이 우리를 이끄는 이런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이 나에게 제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 표지 속에 이끌려 가면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성이 뭐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주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루터킹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시 사회가 끌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 시점에 또 그 힘이 루터킹 목사에게 몰리는 겁니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실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삶의 여정에서 목표를 만나게 되고 언젠가는 깊은 소명,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삶의 길을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러한 소명을 발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취향이 뭐고, 내가 잘하는 것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고 내면과 대화하고, 또는 루터킹 목사처럼 신과 대화를 하거나 자연과 대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한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실패조차도 의미가 있죠. 왜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소명을 갖게 되면 에너지와 방향성을 갖게 되고, 우리의 행동은 누구도 막지 못할 그런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조의 법칙. 어떠한 이야기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는 개인적 인격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은 뼛속 깊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그 시대,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 인격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 나야, 나는 나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인격,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 인격 부분을 잘 발달시키지 않으면 그저 그냥 사회적 인격에 매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개념도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회의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로는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주 상당히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문화혁명, 말은 많이 들어봤죠. 홍위병, 문화재 파괴하고, 기존의 권위, 이런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 다 막 감옥에 보내고 시골로 쫓아보내고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그 실상이 이토록 심했구나, 인간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아주 깜놀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문화혁명.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특정 사상에 막 경도되고 어떤 집단에 속해가지고 그냥 그 집단의 일원으로 무채색으로 빠져버리고 분위기에 감염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비이성적 행동도 하게 되고 옳지 않은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독재의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삶이 아닌 누군가의 그냥 희생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는 개인적 인격도 있지만 사회적 인격도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사회적 인격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결론이 뭐냐, 우리가 고차원적인 그런 협업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독립성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덕의 법칙.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법칙의 제목과 내용이 살짝 괴리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덕의 법칙, 조금 잘 안 맞는 느낌도 들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는 대영 제국의 기틀을 세운 엘리자베스 1세의 그런 사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즉 내가 리더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의 리더십은 그들과 평등하게 보이거나 또는 친구처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거는 시대의 편견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당신의 힘을 의심하고 티내지 않고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거는 힘이 있고 또 정당하고 또 페어, 공정한 모습을 연출. 엘리자베스 1세도 상당히 그런 연출력이 뛰어났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테크닉, 기술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권위라는 것이. 그래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일찍부터 이 기술을 잘 마스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 엘리자베스 1세의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또 집중해서 읽어보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격성의 법칙. 이 장에서는 미국의 석유 산업을 독점했던 록펠러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죠. 석유 산업을 거의 독점을 했던 그런 분인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손함과 예의의 과면 뒤에는 좌절감을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부서질 듯한 미소, 무언가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좌절되는 것들, 태연한 척 하지만 그 속에서는 괴로워하고 그것을 애써 견디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들이 다 있잖아요. 막 그러한 상상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욕구들이 실제로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조심해야 될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인물은 대단히 그 주도 면밀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복 욕구 이런 것들이 대단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동네 지역에서부터 다른 정유회사들을 인수해가는 이런 수법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상대를 쓰러뜨리는 이런 집요함, 이런 것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록펠러에게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안다 하더라도 피할 길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또 의구심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저자는 그러한 공격성을 외형적으로 표출하는 인격들, 그들의 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들의 수법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화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당신이 똑바로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법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세대 근시안의 법칙. 아까 개인적 인격과 사회적 인격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세대적 인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 인격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사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루이 15세, 30년 이상을 즉위하면서 누릴 걸 다 누린 왕이었는데, 그 대를 이어서 루이 16세가 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벌써 시대 정신은 바뀌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은 왕정을 원하지 않고 공화정을 원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파악하지 못한 루이 16세. 읽다 보면 우리 역사에서 이제 고종의 경우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왕권에 집착한, 또 대한제국으로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권에 집착한 이런 모습들 많이 오버랩이 되는데, 결국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루이 16세 단두대에 이제 처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의 시대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과 어긋나는 또는 역행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루이 16세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부정의 법칙인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글을 썼던 메리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작가의 스토리를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산다는 건 어렵잖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은 보다 더 우월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그 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인류를 연민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났건 못났건 결국 죽음을 맞이하니까. 죽음을 깊이 인식한다는 것, 그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들, 작은 것 하나하나들을 더 강렬하게, 깊이, 행복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인류 보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보다 더 생생한 그런 삶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950페이지가 넘는 아주 벽돌책이거든요. 그런데 책 속의 책들, 각 장마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